허허, 저 녀석 왔구나. 어서 오렴 제비야. 반갑구나. 족자도 가... 야단 물고 온 제비가 전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암행어사 이도윤 5번째 이야기. 강변의 원혼. 장마가 물러간 뒤 마포나루 뱃사공이 한강에서 시신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정조 임금 치세 14년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시신은 50대 농부의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어 있었지만 등에 매를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두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양 포도청에서 신원을 파악한 결과 죽은 자는 경기도 여주 강변마을의 농부 최등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대사관 이도윤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지방의 살인 사건은 해당 고을 수령이 처리할 일이었지만 도윤의 눈길을 끈 것은 시신과 함께 떠내려온 물건 하나였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최등만이 소유한 전답 30마지기를 여주의 양반 오태경에게 자발적으로 헌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최등만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땅을 바치고 나서 죽었다? 묶인 자국이 있는 손으로 도윤은 즉시 정조 임금께 보고를 올리고 수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패를 품에 넣고 여주로 향한 도윤은 이번에도 초라한 행색의 떠돌이로 변장하였습니다. 여주 강변마을은 남한강 줄기를 끼고 있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벼농사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비옥한 농토가 펼쳐져 있었는데 마을에 도착한 도윤이 본 풍경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넓은 논밭 대부분에 오씨 집안에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하나같이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도윤은 술잔을 기울이며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이 오씨 문중 마을이오? 온통 오씨 땅이로군. 주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원래는 아니었지요. 10년 전만 해도 100여 호가 제 땅을 붙이며 잘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태경이라는 양반이 이사를 온 뒤로 하나둘 땅을 잃었지요. 왜 땅을 잃었소? 처음에는 흉년이 들면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갈수록 노골적으로 땅을 내놓으라 협박하고 안 내놓으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주모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최등만 영감도 끝까지 땅을 안 내놓으려다가 결국 강에서 건져 올려졌잖아요. 모두들 오태경이 죽인 것을 알지만 그 양반이 여주 관아와 한통속이라 아무도 입을 못 열어요. 관아와 한통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오? 여주 목사 서광일이라는 자가 오태경한테 매달 뇌물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최등만 사건도 관아에서 익사로 처리해버렸고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토 양반이 관과 결탁하여 백성의 땅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도윤은 며칠에 걸쳐 마을을 돌며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최등만의 아내 박금순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30맞이기 땅마저 빼앗긴 여인은 운막 같은 오두막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그 땅을 스스로 바친 적이 없습니다. 오태경 노미 하인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쳐 영감을 끌고 갔습니다. 그 뒤로 영감을 다시 보지 못했고 며칠 뒤 강물에서 발견되었지요. 허크커. 박금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토지 문서에 찍힌 수결은 어찌 된 것이오?
그것이 영감의 수결이 맞기는 한데 끌려가기 전날 밤 오태경 노매 하인이 와서 마을 공동 작업에 쓸 문서라며 수결을 받아갔습니다. 영감이 그를 모르니 무슨 문서인지 모르고 찍어준 것이지요. 백지에 수결을 받아놓고 그 위에 토지 헌납 문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수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마을 이장 한치수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도윤을 보자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차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님, 최등만만이 아니오. 지난 10년간 이 마을에서 땅을 빼앗긴 집이 60호가 넘소. 그중 1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소. 강에 빠져 죽고, 산에서 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고, 하나같이 오태경에게 땅을 내놓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소. 12명이나 죽었단 말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관아에서는 모두 사고사로 처리하였소. 여주 목사가 오태경 편이니 이 고을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소. 한치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비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이 마을을 도와주시오. 이대로 가면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오태경은 여주 전체를 삼킬 것이오. 도윤은 오태경이라는 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하급 양반 행세를 하며 오태경의 저택에 인사를 갔습니다. 오태경의 저택은 마을 가운데에 자리한 거대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다란 돌담에 기와 물룩, 넓은 사랑채와 수십 칸의 곳간, 지방 양반의 집이라기보다는 한양 대감댁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오태경은 예순 즈음의 인물로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척 보기에 교활하고 치밀한 인상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양반이라? 무슨 일로 이 보잘것없는 시골까지 오셨어? 벼슬길이 막혀 지방에서 서당이라도 열어볼까 하고 여기저기 돌아보는 중입니다. 오태경이 인자한 척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당이라? 나쁘지 않지. 이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데. 도윤은 오태경의 눈을 관찰하였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쟤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님, 서쪽 논의 김삼돌이라는 놈이 또 소장료를 안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태경의 얼굴에서 인자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 미련한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가서 끌고 와라. 곤장 10대를 먹이면 생각이 달라질 게다. 하인들이 우르르 나가는 것을 보며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양반이 제 땅의 소장농에게 사사로이 곤장을 때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서면 정체가 드러나므로 참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오태경의 저택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택 뒷문으로 한 사람이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40즈음의 사내로 안경을 쓰고 양반 차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미행하였습니다. 사내는 여주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수소문에 보니 여주 관아의 호방 이명재라는 아전이었습니다. 호방은 고을의 토지와 세금을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오태경과 관아의 연결고리가 호방이로군. 도윤은 이명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명재는 매달 2번씩 오태경의 저택을 드나들었고 갈 때마다 두둑한 보따리를 들고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뇌물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명재를 감시하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명재가 술에 취해
관아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도윤은 대담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명재가 잠든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가 문서를 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에 숨겨진 장부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장부에는 오태경이 지난 10년간 빼앗은 토지의 목록, 그 과정에서 이명재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 여주 목사 서광일에게 상납한 금액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리한 사람이라는 항목 아래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바로 그 12명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토지 수탈의 기록인 동시에 12건의 살인 기록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마을 백성들의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백성들이 직접 증언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오태경이 발뺌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장 한치수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한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오태경에게 당한 일을 모두 적은 연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땅을 빼앗긴 과정, 협박당한 내용, 식구의 죽음, 모든 것을 적고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한치수가 두려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태경에게 알려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 이것은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치수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늙은 목숨이야 아깝지 않소. 자식들과 손자들이 평생 남의 땅에서 소작이나 하며 사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한번 해봅시다. 한치수가 밤마다 신뢰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겁을 먹고 고개를 저었지만 한치수의 설득과 한양에서 높은 분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에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37명이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연, 협박당한 날짜와 내용, 가족이 죽은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연판장의 소문이 오태경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연판장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밀고한 것이었습니다. 오태경의 반응은 빠르고 잔인하였습니다. 한밤중에 하인 20명을 이끌고 한치수의 집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한치수를 끌어내어 마당에 묻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곤장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연판장을 꾸미느냐? 내가 이 마을의 주인인데 누가 나를 고발한단 말이냐? 한치수의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안에 숨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도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한양으로 밀서를 보냈습니다. 수원에 주둔한 장용령 병력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장용령은 정조 임금이 직접 만든 친위부대로 임금의 명령만을 따르는 정예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도착하기까지의 3일 동안 도윤은 한치수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태경이 연판장에 서명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벌을 주려 할 때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초라한 도포를 입은 떠돌이 선비가 삿갓을 벗어 던지며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마패가 반짝였습니다. 오태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암행어사?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주막에서 막걸리나 마시던 떠돌이 선비가 암행어사였다니. 오태경, 내 이놈. 강변마을의 토지를 강탈하고 백성을 죽이고 관아와 결탁하여
죄를 감춘 죄를 낱낱이 밝혀내었다. 당장 하인들을 물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오태경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명의 하인을 거느린 그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암행어사? 마패 하나 들고 혼자 나타나서 어쩌겠다는 거냐? 관군은 어디 있느냐? 껍데기뿐인 어사놈이로구나. 오태경이 하인들에게 눈짓하자 건장한 사내들이 도윤을 둘러쌌습니다. 어사고 뭐고 집어치워. 이놈을 잡아라.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사 나리를 건드리지 마라. 곤장을 맞고 누워 있어야 할 한치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미를 든 아낙, 낫을 든 농부, 도리깨를 든 청년. 3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도윤의 편에 섰습니다. 박금순이 외쳤습니다. 우리 영감을 죽인 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한치수가 피투성이 몸으로 소리쳤습니다. 오태경. 10년간 내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로 끝이다. 우리 땅을 돌려줘라. 오태경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던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자 그의 하인들도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님, 저 많은 사람들을. 겁먹지 마라. 저것들은 천한 농부놈들이다. 양반을 거역하면 역적이다. 오태경이 악을 썼지만 그의 위세는 이미 꺾이고 있었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던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용령 기병 50명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선두에는 도윤이 보낸 밀서를 받고 출동한 장용령 참장이 있었습니다. 어명이요! 오태경과 여주 목사 서광이를 체포하라! 장용령 군사들이 마을을 에워싸자 오태경의 하인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항복하였습니다. 오태경은 뒷담을 넘어 도주하려 하였지만 매복하고 있던 군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양반이다. 양반에게 이럴 수는 없어. 오태경이 발버둥을 쳤지만 더 이상 그의 양반이라는 지위는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주 관하에서는 목사 서광일과 호방 이명재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명재의 비밀 장부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태경이 10년간 강탈한 토지는 총 800여 마지기에 달하였습니다. 62가구의 땅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12명을 살해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등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은 모두 위조된 문서로 자발적 헌납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대노하셨습니다. 토호가 백성을 잡아먹고 있었다니 이는 나라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로다. 오태경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10년간 62가구의 땅을 강탈하고 12명을 죽인 그의 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여주 목사 서광일은 삭직 후 유배, 호방 이명재는 곤장 후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연판장을 밀고 한 자는 마을 사람들의 탄원으로 곤장 50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빼앗긴 땅이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토지 문서가 복원되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농부들이 다시 제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12명의 가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가 관에서 지내졌습니다. 박금수는 돌려받은 30마지기 논에서 첫 수확을 할 때 남편의 무덤을 향해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영감, 우리 땅이 돌아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한치수 노인은 곤장의 상처가 낫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도윤에게
감사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사나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했을 것이오. 도윤은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여러분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태경은 여러분이 영원히 엎드려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일어섰습니다. 그 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양으로 돌아온 도윤에게 정조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도윤아, 이번에 본 것은 무엇이더냐? 도윤이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백성에게 땅은 곧 생명입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곳곳에서 오태경 같은 토호들이 백성의 땅을 삼키고 있습니다. 소신이 여주에서 만난 것은 한 마을의 비극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병입니다. 그 병을 어찌 고치면 좋겠느냐? 전하, 세 가지를 청합니다. 첫째, 토지 문서의 관리를 강화하여 위조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관리가 토호와 결탁하는 것을 감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셋째, 백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주에서 마을 사람들이 연판장을 만들고 함께 일어선 것이 결국 마을을 살렸습니다. 백성이 두려움을 이기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파제입니다. 정조 임금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땅 한 떼기가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것. 과인이 더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한 줌의 흙이 한 사람의 삶이요, 한 떼기의 논이 한 집안의 운명이다. 남의 땅에 손을 대는 자는 남의 삶에 칼을 대는 것과 같으니 천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릎 꿇은 100명보다 항거하는 1명이 무섭고 침묵하는 1000명보다 정의를 외치는 10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가 암행어사 이도윤이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야단 물고 온 제비가 전해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